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모두 다 기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희망에 찬 얼굴에 지지율도 뭐 각자 다들 잘 나온다고 하시니까 참 뭐 저희도 좋습니다. 마치 그 정치 테마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선거 당일까지 전날까지 쭉 올라가다가 다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음날 시비가 교차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기분 좋은 세 분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역시 원내 일당이니까 먼저 소개를 시켜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한동훈 캠프 대변인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내 2당입니다. 네. 원내 2당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고요. 3당, 4당이구나. 사실상 3당 해야죠 이제. 3당 해야죠. 똑같은데 이제 뭐. 네. 개혁신당 김성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최윤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하나 뉴스는 살펴볼 텐데 주말 사이에 뭐 토론회 등등 또 민주당은 지역 경선 수치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제 압도적인 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 당원들, 지지자들이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예.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확실히 종식시켜줄 확실하게. 확실하게 종식시켜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제 몰표가 이렇게 나왔다. 네,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당대 뭐 할 때 뭐 한 85% 득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네. 경선 그러니까 지지율. 뭐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동연 지사 제발 조국 혁신당으로 출마해 달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새 그 강을 건너셔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셔서 10%도 못 받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네. 정말 진짜 그렇게 사라질 정치인이 아닌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좀 다른 길을 선택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국민의힘 걱정하세요. 또 김동연 지사까지 걱정해 주시고. 김동연 지사가 제3당으로 나와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런가요? 조국당 가도 출마도 못 하실 텐데 그거 나오시면 어떡해요? 네. 아니 자, 정의당도 있고. 자, 지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릴 거는 일단 현재 진행 중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좀 받고 있는데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오늘은 취재진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랑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는 건 허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취재진이 바로 접근해서 질문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피고인이 들어오는데 변호인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예. 재판장 들어오면 일어서듯이. 네, 그래서 일어섰다가 다 이제 네. 인사하고 앉았고 오늘도 두 번째 네. 줄의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줄에 앉는 게 참 이례적이라고 전에도 네. 한번 전해드렸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김영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출석을 하는데요. 네.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 원래 한 번에 다 증인 신문을 끝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말이 너무 길어지면서 검찰 측 신문을 했는데 변호인 신문을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를 하고 양측의 이제 주장을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취재진은 빠진 상황이고 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네. 중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재판 안의 내용들은 뭐 저희 혹시 중간중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께 네. 좀 전해드리고 요거는 뭐 끝나고 아마 내일 정도나 뭐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이 가는 게 이제 다음 대선에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나 하는 걸 텐데 역시 뭐 민주당부터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 경선, 영남권 경선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대명 기류가 확고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충청권에서 이재명 그 후보의 득표율이 88.15%, 영남권에서
90.81%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호남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도권. 강원지나 수도권 뭐 이 정도 이제 같이 하겠군요. 네. 네. 수도권이 역시 뭐 숫자는 제일 많긴 하겠습니다만 요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이제 제가 사실 이제 하는 발언이 뭐 특정 후보한테 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원론적으로 봐도 어쨌든 추이가 중요한데 이 추이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 분 후보 모두 두 자릿수 득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10%는 좀 넘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사실 좀 이 지난 주말새에 있었던 캠페인이라든가 토론회에서 제가 민주당 토론을 보면 좀 아쉬웠던 점이 예. 좀 비상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김태호 뭐 안보실 실장 이런 분들 이틀 만에 휴대폰 3번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우구 뭐 그 총무실장입니까? 그 얘기 좀 이런 이따 또 것도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예, 뉴스타파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뉴스타파에 대해서 예. 언론을 제약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것들은 지적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민주당 너무 서운했다. 경선 저 토론 같은 건 어떻게 좀 볼만했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좀 덜 나왔다. 네, 아쉽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민주당 경선 상황을 다른 당에서 보실 때는 저게 오히려 우리에게 뭐 유리하다 혹은 뭐 이렇게 되면 좀 불리한데 뭐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지. 뭐 당의 살림이 풍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선도 잘 화려하게 치르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박수 치시면 될 것 같은데 박수 치고 꽃다발 걸고 화환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이런 과정이 뭘 이 필요하냐? 과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결과물이라서 네. 그냥 박수 치고 추대하시면서 해라.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사실 뭐 지금 앞에서 두 분 김경수, 김동연 두 분도 한 두 자릿수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극성 지지자들한테 공격받으실 거예요. 저 내용조차도. 근데 그런 거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굳이 경선을 해야 되나? 그리고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는 거고. 근데 뭐 남의 당 일이니까 사실 더 이상 논평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개혁신당은 경선 안 했죠. 저희는 나올 사람이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디서 무경선이 우리를 지금 지적해? 무경선이. 아니 무경선을 하려고 그러는 게 후보가 안 나왔다니까. 그리고 무슨 장충체육관이야. 그 좁은 데서 우리 항상 대대로 일산 킨텍스에서 했는데 말이야. 근데 사실 저기 북한도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하면 천도교, 청우당 같은 우당들이 와가지고 사회민주당 이런 데들이 와요. 그런 느낌이 아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북한까지 갑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역대 민주당의 경선 네. 투표율을 보면 2017년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57%로 예, 후보가 됐고 15대 대선 1997년 경선 때 김대중 후보가 78%로 후보가 됐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90%를 넘길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90%는 진짜 기록적인 득표율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주말 사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은 물론 이제 민주당도 꽤 있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이 토론. 네. 와, 이건 정말 명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네, 이제 알짜배기만 저희가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우리가 얘기했던 죽음의 비조 있었잖아요.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철우 후보. 예, 진짜 관심 많았는데. 네, 거기. 맞붙은 그 토론이 비조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어떻게 보느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을 거 아니에요. 탄핵에 찬성한 후보와 반대한 후보가 명확하게 붙었으니까 네. 신경전이 참 벌어졌는데 요거는 보고 오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혹시- 지금은 내가 아는 시각이 끝나버려. 네. 약간 홍준표 후보가 조금 당황한 듯한 준비를 느낌. 못했던 것 같은 네. 모양이에요. 왜냐면 다른 것까지는 뭐 가정을 전제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시간이 끝나버렸는데 이 말은 되게 안 했으면 좋았을 말 아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당황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튼
계엄 때 당신 당대표였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철호 후보는 네.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이런 이제 입장을 네네네네. 밝혔고, 나경원 후보는 이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한동훈 후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가 탄핵,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철호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본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당내 좀 약간 강성 지지층들만 바라보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본선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좀 다르다. 입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왜냐하면 본선 갔을 때 이 똑같은 질문을 이재명 후보한테 받았을 때 네. 홍준표 후보가 여기서 발언했던 게 발목을 잡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어제 마지막 발언 지금 기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마지막 발언에 끝나버렸는데요로 끝나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참고로 저 이분은 저 한동훈. 한동훈 캠프 대변인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네. 시작할 때도 똑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거기 오해하지 마시고. 네. 자, 근데 네. 본인이 당대표 아니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여기에 대해서 이 계엄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장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됐는지 저는 홍준표 후보 나름대로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고민할 문제입니까? 당연히 계엄 해제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계엄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자기가 당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시간 다 됐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어쨌든 이제 당 안에서 지지를 받아야 일단 경선은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 안에서의 여론이 아마 그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들이 좀 많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 저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긴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용기와 비겁함인데 한동훈 후보는 뭐 그날 계엄 현장에도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처럼 예. 이번 당내 경선에서도 용기를 내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현재 당원들의 생각은 그래도 다수가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본선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뻔함에도 이와 같은 당원들의 그런 생각에 감정에 눈치를 볼 수가 밖에 없는 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한동훈 후보는 그냥 옳은 건 옳은 것이고 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와의 본선에서 우리가 승부를 낼 수가 없다라는 그 입장에서 내가 선택을 이것으로 용기를 내서 받아보겠다라고 지금 승부를 건 거고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당원들의 감정을 이렇게 해서 다수의 어떤 감정을 받아서 일단 후보가 된 다음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겠다 이 전략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이 지금 급속도로 어찌 보면 전략적 판단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런 네. 상황이라서 결과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 캠프 대변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네. 대통령 탈당하라는 지금 분위기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은 탈당하라고 할 정도면은 탄핵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신당까지 창당한다고 곧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어퍼컷 날릴 기세인데 빨리 잘라내야죠. 그리고 여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은요. 제가 봤을 때 자존심도 없나 봐요. 지금 있는 국민의힘 후보 가지고는 본선 경쟁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밖에서 한덕수 데리고 오려고 지금 뽀짝뽀짝 거리는 것 같은데 이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쌉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제가 기다려주세요. 좀 그러군요. 오늘 너무 네. 급하게 가시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것만 한마디만 할게요. 비판을 제가 겸허히는 받아들이겠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선택돼 가지고 이걸 뒤집는다면 당이 변했다라고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지금 하나 그 기사가 아니라 알려드립니다가 기자님들한테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 보도와 관련돼서 네. 그 뭐죠? 한숨만.
예, 뭐 국민의힘이 한숨만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당 윤어게인 신당 창당한다는 네. 변호사들과 대통령이 사저에서 그 만나서 밥을 먹은 사진을 JTBC가 보도하면서 국민의힘이 한숨만 짓는다 했는데 당에서 그거를 언중위로 보낸다고 알려드립니다. 받아보셨죠, 기자님도? 저도 지금 방금 대기실에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네. 뭐가 다르다는 뭐가 거야, 달라요? 사실과? 뭐가 다르다는 게 그게 이제 한숨은 안 지도부와 네. 그 후보들 다수가 탄핵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했는데 네. 그렇게 국민의힘이 한숨을 쉰다라는 건 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의힘 전체가 한숨을 쉬는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허위 보도다 해서 지금 언중위에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한숨 쉰 적은 없다 한숨,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모두가 한숨을 쉬는 건 아니고 모두가 한숨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기는 있긴 있다. 한데 우리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한숨을 좀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의힘 알겠어요, 전체라는 게 이게 잘못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건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룰 안에서 50% 이상으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당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저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이거에 윤석열 대해서 의원님. 그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부터 좀 해야 된다고 아유, 봐요. 뭐 그 얘기하면 끝도 없지 뭐. 아니 진짜로요. 왜냐하면은 이 경선이 진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오세훈, 유승민 네. 둘이 참가 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이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지 않냐. 네. 이 상황에서 후보를 뽑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 모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존중한다, 오세훈 잘했다 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답은 안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누가 돼도 한동훈 후보는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좀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네. 한동훈 후보가 처음 당대표가 될 때 뭘 얘기했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내가 하겠다. 분명히 얘기하고 나갔는데 당대표 내려오실 때까지 그거 발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됐을 때 과연 당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에서 정말 그 유치뽕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 네, 정리하고 뭐죠? 하면 그 이재명 대항마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한 아,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양자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같이 극복할 사람이 네. 이길 수 있다. 그게 저다.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 일부 세력은 친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체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멘트가 좀 세긴 하더라고요. 세네요. 뭐 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네. 자 그리고 계속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홍준표 후보가 청년들의 부탁이다. 청년의 꿈. 내가 받아온 질문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비겁해.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네. 상상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이 질문까지 진짜 할까 싶었는데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키 높이냐, 네. 생머리냐, 그러니까 당신 머리냐, 아니면 뭐 보정 속옷 뭐 이렇게 뭐 어깨 가슴 뭐 이렇게 있는 그런 보정 속옷.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막장 드라마보다 본인은 진지한 뭐 다큐멘터리가 눈썹 낫다. 네. 네? 아니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한동훈 싫어해요. 그런데 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하고 토론할 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상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후보가 뭐 키높이를 신었든 뭐 가발을 썼든 보정 속옷을 입었든 이게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하고 말싸움하다 갑자기 안 되니까 빤 때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아니 이건 거예요. 준비한 질문이잖아요. 심지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해당되어 있는 전국의 저같이 네. 과거에도 키높이를 신었던 남자들에게 표 다 깎아먹는 겁니다. 이거 인신공격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살신성인 커밍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신었어요? 아니 지금 안 싫다. 지금 안 신었어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한테 좀 사과해야 된다. 이건 진짜 좀 그래. 저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지점은요. 네.
그거 본인이 그냥 본인 입으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맞아. 네, 근데 왜 청년을 빌려가지고 합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저런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금 계약 가지고 오히려 분노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훨씬 많지. 누가 한동훈이 뭘 입었는지 그거 궁금하는 청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청년을 병풍으로 세워요? 그러고 나서 뭐 청년이 하는 청년 MC 나와가지고 뭐 바퀴냐 바퀴벌레냐 이런 거 묻고 앉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또 저기 자기 출마하면서 뒤에 청년들 병풍 세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면서 청년들 쫙 도열시켜가지고 안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 왜 청년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씁니까? 네.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네, 우리도 보면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도 보면 가끔 이제 장난치면서 약간 수준 낮은 질문할 때 이 댓글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 댓글에서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거- 나쁜 습관입니다. 안 좋은 습관이죠. 이거는 비겁해. 네, 그러면 안 돼. 네. 제가 캠프에서 대변인도 맡고 있지만 그 네거티브 대응도 제가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준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명할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건 예상 질문으로는 뽑힐 수는 있는 건데 워낙 뭐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질문으로 만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에 저 밑 끝단에 기타 등등에 이렇게 그래도 이거를 누가 정치인이 이거를 할까 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서 정말 어제 제가 페북 글을 하나 쓰긴 했는데 아침에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키높이 구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하시더니 먼저 키높이 구두 얘기를 하신 건데 실제 한동훈 후보가 키가 저보다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궁금하지도 않아요. 네, 커요. 근데 그것이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황당했다. 근데 희한한 게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막말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이런 말 하잖아요. 큰일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이런 얘기 해도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홍준표니까 이런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디폴트 값 자체가. 네, 좀 응징할 건 응징해야 돼요. 네. 아니, 뭡니까 이게? 그때 뭐랄까 한동훈 후보가 차라리 자 봐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신발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러면 어땠을까? 그거는 너무 희화가 되죠. 너무 희화한가요?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예상 답변이 뭐였어요? 이렇게 질문 질문들이 들어오면 있을 때, 네. 그냥 아니 이건 예상 답변도 준비하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리스트에는 있다. 질문 리스트에는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누가 긁을 때 쓰지 않을까라고 걱정은 했는데 네. 그래도 뭐 차마 누가 하겠냐 했는데 그래도 뭐 잘 얘기를 하신 게 유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청년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네. 예상 답변 쓰면요 보좌진으로서 자괴감이 납니다. 맞아요. 무슨 예상 답변이야. 이거 하여튼 뭐 이 참여한 사람들도 그랬지만 또 질문도 네네.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좀 뭔가 경쾌하게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 같은데 네. 청년 MC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이게 뭐야? 아니, 심지어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재미가 있었으면 그래도 봐줬을 텐데 의미도 없지만 재미도 없어. 홍준표 후보가 둘 다 싫어요. 난 그걸 다시 태어날 일도 없으니까 둘 다 싫고 나경원 후보도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약간 좀 이야기했습니다. 험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근데 그 청년 MC는 뭐 누구예요? 근데 그 청년 MC는 발랄하긴 했는데 중앙 대학생 우리 뭐 위원회 위원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대선 경선을 약간 가족 오락관식 대선 경선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지금 상황이 국민들 앞에 좀 더 진지하고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경선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그 주제 정할 때부터 의자 뺏기 게임으로 들어가더니 어제 밸런스 게임은 바퀴벌레냐 바퀴냐라는 걸로 들어가고 이게 정말 저도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예. 지역에 계시는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정말 보수로서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 토론 진행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부정적 피드백이 많이 나와서 네네네. 아마 당에서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한 사람들에 대한 좀 문책 같은 게 반드시 좀 필요할 것 이게 같다는 새로운 생각이 시도하는 건 들어요. 뭐 좋죠. 그래서 기존의 뭐 정치 토론 말고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좀 친근하게 해보고 싶다. 이것까지 뭐 그 컨셉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울리는 뭐 그림이 좀 있는 거고 이게 어제는 질문 보면서 저는 너무 분위기랑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후보들이랑 어느 정도 뭐 상의는 된 건가 싶을 정도의 차라리 그럼 그냥 AI한테 물어봐서 실시간으로 그냥 예상 못한 질문들을 좀 하게 하든지
챗 GPT가 더 잘했을 근데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더 낫지 네.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 게임 질문은 사전에 우리한테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건 안 줘요 원래. 그러니까 안 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나온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평소 대선이면 미래의 지도자를 뽑는 축제적인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은 정말 국민의힘은 2번 연속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파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 열세 4천억 넘게 지금 조기 대선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바퀴냐 바퀴벌레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은 정말로 눈치가 없어도 한참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주제 자체도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 이런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저는 너무 MBTI나 물어보면서 저는 진짜 가족 오락관 같은 이런 분위기 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진지함이 아,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네. 있어요. 그 밸런스 게임에서 그러니까 변호인을 하나 선임해야 한다고 하면 둘 중 한 사람을 반드시 변호사로 선임해야 한다면 네. 1번 검사사칭범, 2번 입시비리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 이게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는 검사사칭범, 이철 후보는 입시비리범 이렇게 골랐다고. 한 그 거예요. 입시비리범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실 텐데. 그 얘기를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입시비리범은 이미 안에 계신다. 그분이 안에 계신다. 변호를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검사사칭범을 골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질문 수준들도 그렇고요. 뭐 앞서 다 말씀하셨듯이 그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상대가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면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걸 해나가야 되는데 SNL을 보면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아, 그래- SNL 느낌이 진짜 그러니까요. 났어요. 이런 아니 질문은- 근데 그분들보다 더 웃길 수도 없으면서 이런 걸 왜 합니까? 예? 웃기지도 않고 재미도 감동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들 정말 한심할 뿐이에요, 진짜로. 네. 여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여론조사 후에 후보 4명으로 압축이 네.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있고 내일 네. 저녁에 여론조사를 마친 후에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마지막 남은 것이 바로 4등 전쟁입니다. 이 4등 전쟁 때문에 장외전이 벌어졌어요. 일단 1, 2, 3등 그러니까 3명은 대충 뭐 정해졌다고 이제 다들 판단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누- 4등 누군가요? 전쟁이 네, 누구랑 세 명 이제 김문수, 네.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이제 3강 체제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는데 4등에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비조를 공격합니다. 경선 비조 토론은 그야말로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A조였죠. 네. 예. 얘기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 늘 그랬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 이름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다. 아, 띄어쓰기 없다. 네. 당권 욕심이 있으면 당 이름은 제대로 아셔야죠. 이렇게 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가 어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죠. 일단은 한동훈 후보한테 사퇴를 했고 두 좋은 번- 자리 다 하셨는데 사퇴해. 그만하셔. 네. 그러니까 아니 아직 청년인데 청년인데. 그만하시는 게 무슨 그게 누가 청년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저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젊은데 네. 그만하시는 게 어떠냐. 이게 나경원 후보가 있나 홍준표 후보가 있나 제가 네. 나경원 후보가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네. 저 잠깐 이거는 확인 좀 해볼게요. 네. 근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중도는 없다 발언을 또 했죠. 그 사퇴하라는 건 나경원 후보 맞을 겁니다. 네, 저도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예, 네, 나경원 후보가 사퇴를 이렇게 했고 사퇴하면 앞으로 더 큰 정치적 자산이 맞아요. 생긴다.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대선에서 중도는 필요 없다. 아, 이것도 예, 예. 있었어요. 중도는 필요 없다. 더 보수가 똘똘 뭉쳐야 나중에 네. 뭐 중도로도 가는 거지. 지금 뭐 우리 보수도 이렇게 흔들리면 그렇죠.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했던 것 중도는 같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더니 이제 토론 끝나고는 안철수 후보한테 탈당해. 지금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드럼통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드럼통도 민주당이 안 받아줬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드럼통부터 시작해서 약간 정말 가장 극단적인 표를 긁어 모아서 4등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전사 이미지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말의 수위를 굉장히 높이는데 약간 좀 당황스럽죠. 네. 우리 같은 당 입장에서. 자, 그러니까 같은 당의 대선 경선 후보 물론 이제 말이 좀 험해질 수 있죠. 굉장히 치열하면. 근데 야, 뭐 알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탈당해서 네 갈 길 가라.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나경원 의원이 효녀입니다, 효녀. 그러니까 완전히 총구를 앞에다 쏘는 게 아니라 옆에 뒤에 막 다 쏘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중도는 없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그
엄청 오른쪽에 계신 유튜버 서정욱 변호사님, 대한민국에 중도는 없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지로 쭉 가고 계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고, 또 이분이 하셨던 말들 중에서 또 말이 안 되는 거, 이념이 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념이 밥이 됩니까? 지금이 무슨 냉전 체제입니까? 뭐 사회주의하고 뭐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뭐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이뭐 건국절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경제 발전 저해시키고 국민적으로 분열만 시켰던 거 기억 못 하시나 봐요. 근데 아직도 이념이 밥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으니 네. 그러니 중도는 없다는 소리는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됐던 그 경선 있잖아요. 그때 이 포지션을 누가 가져가셨냐면요, 원희룡 장관이 가져갔었어요.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극우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성 발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 보셨잖아요. 그 당내에서도 선택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지금 나경원 후보가 가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네. 네. 그 이념이 밥이다. 이념과 밥을 먹은 사진이 하나 또 아. 예, 유명한 사진이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계리 변호사 있잖아요.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몽 변호사. 변호하며 개몽이 됐던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밥을 실제로 먹었고 그리고 네. 3차례 정도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비캄 앤 스트롱이라고 올렸어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려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네, 올렸습니다. 영어 참 잘하죠. 보면. 그렇습니다. Become and strong. 네. 이 문구가 이제 노인과 바다에서 예. 노인이 큰 청새치를 잡기 위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한 말이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Become and strong이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끝까지 좀 잘 버텨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런 흔들림이 있더라도 계속 나를 좀 붙잡아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청새치란 얘기예요? 아니면 뭐 내가 상관한 이거 해석하지 마시고 윤버지를 해석하세요. 윤버진 또 뭐예요? 여기 보면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 윤석열 아버지 줄임말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해석이 안 되는 네. 이유는요, 네. 계몽이 안 되셔서 그래요. 아 제가 개명이 덜 네, 됐군요. 계몽이 돼야지 이걸 이해를 하지. 우리들은 이해 못해요. 이거. 윤버지. 와 그럼 어감도 안 좋아요. 정신적 아버지 뭐 이런 뭐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분들 결국에는 뭐 윤 어게인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네. 이 계몽된 변호사들도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이유가 아니고서는 저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밥 먹고 또 얼마 전에도 신당 창당한다고 또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뭐랄까 외롭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저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놈 없다고 지금 대노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래가지고 야 다 직결시켜. 그래가지고 윤 신당 창당해. 그래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셨고 음. 배희철 변호사는 사실 당시 박주민 의원보다 더 언론에 조명을 받았던 세월호 변호사였습니다. 팽목항에 상주하면서 네. 세월호 유가족들을 정말 많이 진심으로 변론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는 박주민 변호사가 있었고 팽목항에는 배희철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변호사 네. 정말 상징 중에 2명 중에 1명이고 김계리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적이 그래요? 있는 네, 분이었어요. 하고 블로그에 있죠. 그래서 저도 2019년까지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 보수로 혼란스럽다. 넘어왔던 사람으로서 어지러지하네요. 저는 아, 사실 어지러지하다. 대전향의 시대예요. 네, 뭐예요? 저는 사실 그 조국 사태 때 너무 네. 오게 된 아, 건데 저는 네네. 조국 사태 때 굉장히 네. 실망을 하면서 너무 오게 된 건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보수에 오셔서 네. 이러고 있으시는 걸까? 네. 정말 이 세 분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하면 배희철 변호사는 과거 99년인가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이지 뿌리 깊은 네. 뿌리 깊은 활동을 해왔던 분이고 제가 그래서 대학 때부터도 알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어쨌든 보수로 넘어오시긴 했는데 예. 저도 보수로 넘어온 입장에서 넘어오시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계기로 어떤 심정으로 와서 윤버지와 윤어게인과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정말 마음속에 이 사진을 보면 그냥 물음표만 뜨면서 이해가 좀 안 돼요. 그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뭐 보수로 넘어왔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 선택을 한 거죠. 이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를 정말 선택을 했다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수 쪽에서 가장 중시되는 건 사실은 자유와 법치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보수의 가치인데, 이분들은 지금 헌법을 위배한 대통령에 대해서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혀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간다라고밖에는 보이지 그럼 않습니다. 이전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혁신이 있지 않았을까? 정치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반영된 그것까지야 결과다. 추정이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데 보입니다. 베이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법조계에서 올해의 법조 인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유가족들을 생각해서 안 받겠다고 해서 그때 신문 기사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그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때는? 모습들을 기억을 네.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변신을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데 제가 보수로 이렇게 어찌 보면 넘어오게 된 것은 당시 조국 사태 때 이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민주당과 이런 분위기에 제가 그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네. 그래서 사실 보수에 온 다음에도 이 계엄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법치를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을 이 당 안에서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건데, 네. 베이철 변호사는 그동안 살아왔던 경로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행동들은 이해하기 제가 이분을 어렵다. 알고 있었던 입장에서 네.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거죠. 김계리 변호사야 뭐 그때 그 통합진보당 관련된 글 하나만 있었지만 네. 베이철 변호사는 진짜 열심히 활동했고 진짜 알았어요. 세월호 찾아보면 네. 박주민 변호사랑 그러니까 둘이 계속 나와요. 네.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완장차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완장이에요, 한독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장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니 받게 된 거. 관심을 받게 되니까 네. 이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들고 관심을 받으니까 또 주면서 야, 너 정치하면 되겠다. 야, 너 지금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계몽된 사람들이 한독수 고난대행이나 배우철 변호사, 전한길 씨 이런 뭐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전한길 씨도 그냥 역사 강사로서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한테 존경받으면서. 근데 갑자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몽령 얘기하면서 확 국민적인 관심 받고 어디 가나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환호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맛이 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자기가 살아왔던 신념에 대해서도 무너뜨릴 만큼 이 권력력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본인이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그런 포석이에요. 그동안 내가 미몽이었다. 그동안 내가 한 건 다 잘못한 거다. 나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산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던지는 게 계몽령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나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전광훈 씨가 등장했습니다. 전광훈 씨는 이재명 대표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우리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 라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 본인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을 당으로 데려오고 네, 그다음 본인이 내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겠다. 나간다. 전광훈 목사입니다. 네. 네. 뭐 내가 국민의힘 후보는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민주당 광화문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 우주가 돕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아, 그러게요. 지금 뭐 정말. 아, 민주당 광화문 선대위원장. 광화문 선대위원장이 기가 막힌 되셨어요. 장면이네요. 네. 아,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그 얘기 해줬더니 또 써먹네. 바로 썼죠. 내가 바로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게 별의 순간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아니 광화문 거리에 계신 정광훈 목사까지 이재명 대통령 되기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하시니 별의 순간이 네, 와버렸다. 별의 순간이 와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스팔트 세력과는 단호히 거부한다. 네. 꿈도 꾸지 마시라.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떤 걸로 나오고 아니 있습니까?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한숨 쉬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박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선 당연히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 당 경선의 분위기를 띄워줘야지. 도대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당 얘기를 따로 뭐 차린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변호사들 만나고 윤 어게인 신당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헌정을 유린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모렴치한 행태다라고 이제 공식 논평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이슈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또 지금 대통령 약간 좀 재는 듯한 발언을 또 했죠? 스스로 변수가 되기를 선택한 자 한덕수 등장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국 일간지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마 선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출마 가능성 노 코멘트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그럼 그거를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출마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무조건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요. 이거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안 한다라고 해도 나중에 상황이 되면 국민이 불러냈다고 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하물며 맞아, 지금은 맞아. 네. 아예 노 코멘트라는 자체는 아 출마할 건데 왜 자꾸 물어봐. 때 되면 내가 할 건데 이런 얘기하고 다름없어요. 그런데 네. 이분 꼭 출마하셔가지고 망신 한번 당해 보셔야 된다. 아.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지금 싹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한덕수하고 나중에 단일화는 거부한다.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이거 선언 안 하면 진짜 배알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노코멘트 자체를 출마한다라고 보시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간 보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나 지지율 안 나오면 안 나올 거거든요. 지지율 안 나오면 안 나오면서 내가 언제 출마한댔어? 지금 그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되고 지지율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 그것까지 본 다음에 3자 대결이든 뭐든 자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결단을 미리 내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머리 쓴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예 뭐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한 번 승부수를 던진 게 헌법재판소에서 9대0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박살이 났죠. 예, 근데 이제 그 승부수라는 것이 시점이 매우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처분 같은 것이 걱정이 됐다면 18일 이후에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굳이 18일 이전에 했던 것은 이것으로 뭔가 바람몰이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좀 드는 것이고. 그 말은 4월 18일에 그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한 이후에 그렇죠. 네. 그때 지명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됐을 텐데 그쵸. 그게 아니라 네. 그 전에 하면서부터 본인이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주목받기를 붕업을 하기를 했던 게 받았다. 아니었나. 그리고 또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은 하필이면 또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전직 대통령의 굉장히 절친한 분을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했던 것도 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18일 이전에 그렇게 임명을 했다가 9대0 가처분 인용으로 완전히 그게 무산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하나의 카드가 더 남아 있어요. 한덕수 총리에게 뭐요? 20일 관세 협정, 관세 협상. 관세협상.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서 오면 네. 아마 이것을 가지고 출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두 개가 이미 어느 정도는 깔려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세 협상. 근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금 어그러졌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관세 협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앞두고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한덕수 총리의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세 네. 협상에 대해서 또 똑같이 FT가 물었어요.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무역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발끈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언론에서. 그러면서 내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됐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업무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국민의힘에 직접 선출된 사람과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분 헌법재판관 이완규 지명 그 고난대행으로서 그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게 이완규라는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술친구 이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이 아 한덕수는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자충수를 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한독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기 오래 전부터 사실 경제 관료라든지 홍정욱 전 의원을 영입해야 된다는 말이 국민의힘 정가에 나왔어요. 왜? 본인들이 조기 대선에서 패배할 건 분명하니까 조기 대선 치른 다음에 후보가 됐다가 그냥 바로 떠날 사람이 있어야지 본인들이 당권을 장악해서 지방선거도 공천하고 재보궐도 공천하고 이럴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적임자가 한독수라든지 홍정욱이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홍정욱 그냥 말 그대로 끼워 넣기 했던 거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충수가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인데요. 네. 그날 다 기억하시죠? 그때 대통령 부속실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부속실의 PC를 모두 교체하고 탄핵 가결됐을 되는 그날. 그날. 네. 예? 부속실의 PC를 다 교체하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파기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고. 제가 늘 말한 전자레인지엔 제발 음식만 좀 넣으시라고. 왜 휴대전화를 자꾸 넣습니까? 이제 정부 관계자의 말인데 JTBC 단독 보도인데 네? 부속실 직원 한 명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기를 돌리다가 불꽃이 튀겨서 꺼내 들고 복도로 뛰어나오는 소란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불 붙고 하니까 꺼내서 뭐 사고 날까봐 막 놀래가지고 들고 이제 정지하고 들고 나왔겠죠.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또. 네. 영화가 되겠네요.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리고 실제로 네. 그 부속실장인 강희구 실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증거 인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어떻게 해야 때문에 증거가 제대로 없어지는지는 잘 알고 있겠죠. 뭐 검찰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게. 예, 그래서 아니, 검찰에서 왜 써요? 아니 옛날에도 그러니까 검사가 한번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지시하는 게 한번 나왔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복구를 해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구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거기도 그거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검찰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아시겠지만 이 포렌식 팀하고 수사 팀하고 완전히 아저씨 맞아요. 같은 관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포렌식 팀은 엄청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실제로 포렌식의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관들 그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휴대폰을 바꿨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가에 갔던 사람들.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가봐서 갔다 했어요. 근데 휴대폰 다 같이 바꿨어. 왜 바꾼 겁니까? 차라리 고장나서 바꿨어. 아니 근데 6개월밖에 안 된 삼성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게 말이 됩니까? 삼성전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저는 과거에 한동훈 후보처럼 차라리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는 게 나아요. 사생활이 많으니까 차라리 그게 설득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휴대폰을 다 같이 바꿔놓고 이거 바꾼 이유가 뭐 먹통이 됐다는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하라고 했는데 휴대폰 바꿔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휴대폰 바꾸는 거는 거의 자해행위에 구속이요,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자해행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동훈 후보 얘기를 꺼내니까 저도 이걸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예전에 민주당 그럼 다 모 시장처럼 넘어가시고. 예. 뭐처럼 이제 바다에 던지는 방법이 네. 바다에 던지는 것이 사실 그게 이제 소금물에 절여버리는 거. 바다에 던지는 게 그 모 시장인가 바다에서 뭐 방파제 갔다가 뭐 했다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산에 네. 바다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주웠을 때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지기가 너무 힘들지 힘드니까. 않습니까? 네, 바다에서 건지기가 찾기도 바다에서도요. 그 건지는 거는 네.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반경만 맨 마지막에 던진 장소만 알면 네. 그 반경 수색하면 나와. 이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아, 파도에 흘러가지가 그러니까요. 않아. 그래서 나오는데 문제는 소금물이니까 이제 쉽지는 않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휴대폰 왜 바꿨냐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 던졌던 기억이 나서 제가 네. 왜 바꿨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자해행위를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게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로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걸 돌려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남았을 때 내가 받을 처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쩔 수 없이 지우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늘 얘기했어요. 뭐라고? 윤석열 이상한 사람이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하다. 근데 안 믿었었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 강우구 실장이 한독수 권한대행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아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야죠. 어떤 내용이 수사를 와 통해서 이거 진짜 변호사용 답변이 나왔어.
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뭐 알려지진 않은 거죠? 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 강희구 부속실장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입장을 알려오기는 했었어요. 예. 본인 입장인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나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이 사람이 이제 강희구 실장이 국무위원들을 전화해서 소집했잖아요. 네. 부른 건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다. 당일에 이 계엄 선포문도 강희구 실장이 복사해서 나눠줬습니다, 위원들한테. 근데 이것도 그냥 김용현 장관이 복사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때 처음 비상계엄을 인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그냥 뭐 한 그냥 나도 일이다. 알았다 시켜서 했고. 네. 특검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 동원해가지고 네. 이건 특검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뭐 좋은 말로 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최장목 그 부총리도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고 옆에 있던 실무자가 자기한테 뭐 쪽지라고 하잖아요. 그 워딩된 게 쪽지입니까? 문건이지. 문건? 근데 네. 그것도 접해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 빳빳하게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검찰이 뭐 다리미기로 뭐 다린 겁니까? 그냥 거짓말 투성이에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 뭐 받자마자 안 보고 그냥 주머니에 네. 넣어서 접해 있었다는 나중에 그거. 또 살짝 봤대요. 네. 근데 자, 휴대폰 건지는 건 건진법사가 한다고. 댓글이었죠, 댓글. 댓글이었습니다. 네, 댓글. 예, 네, 댓글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전담 수사팀이 지난 18일 그 지난해 총선이 작년 총선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갑자기 출마를 선언해가지고 모두를 당황시킨 김상민 전 부장검사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김상민 그 검사 사진 나오는데 어떤 때 등장을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했어요.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로 공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요 정황을 그 명태균 씨가 증언을 했으니까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 그러니까 수사 때 고생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모두가 수사 때 고생을 하죠. 아니 저 예를 들어서 최윤경 기자가 아유 저 신문 나올 때 고생했어요 우리 최윤경 기자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신들의 의도가 충분히 더 반영되도록 어떤 수사를 더 뭘 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이제 뭐 수사 때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수상한 부분이 좀 있긴 네, 한데. 네,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김상민 전 검사랑 네. 통화를 작년 2월달에 합니다. 음, 그 통화를 명태균 씨 주장했는데 그 확인해 보니까 실제 통화가 있었다. 음. 그리고 나서 통화 후에 이 김상민 검사가 창원 의창을 떠나서 김해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통하면서 공조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은 있고 그럼 다음 수순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인가로 아마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소환을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게 아니면 뭐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부담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국민의 한 명으로서 소환이 있으면 소환 조사에 응해야겠죠. 그래야겠죠. 네. 아니 소환 전에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증거들을 싹 다 지금 확보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딱 이게 정황이 드러났을 때 그때 소환하는 건데 이미 지금 정도면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희한한 논리가 좋습니다. 의혹이 있잖아요.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증거를 제시하라 그래요. 증거로 카톡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음성은 없지 않냐 그래요. 음성까지 또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은 아니지 않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인이기 때문에 또 공천 개입이 또 문제 없다는 이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도 증거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곧 다 밝혀진다. 특검하기 전에 빨리 밝혀라.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조금 의혹이 있는 게 뭐냐면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분 공천 못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네. 다른 분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 당시에 이 공천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은 2024년 총선이면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대표셨을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했으면은 제대로 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부탁하더라. 안 하더라. 이 정도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컷오프 됐어요 김상민 검사.
그러니까 네, 컷오프 됐어요. 근데 컷오프 됐어. 아니,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네. 본질하고 벗어난 거야. 공천 개입했냐 안 했느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전화 받았냐 안 뭐 받았냐 해서 나는 그게 나중에 중요한 무슨 거지. 뭐 공천이 됐냐 안 됐냐 부차적인 내용인 거고. 아니 음주운전 해가지고 안 걸리면 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음주운전 했다는 음주운전해서 자체로 안 잘못한 걸린 게 거지. 아니라 컷오프가 된 거니까 당의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컷오프가 된 거죠. 그냥 심지어 경선도 안 붙고 그냥 컷오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그냥 당에서는 원칙대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문제 많은 후보에 대해서 컷오프가 된 거는 정말 뭐 원칙대로 잘 됐다. 설령 김건희 여사가 뭘 이렇게 시도를 했더라도 당에서 공천 시스템이 잘 막아낸 거다. 그냥 잘 이렇게 뭐 이거 필터링을 한 거니까 당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것은 없지 않나. 근데 방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김성렬 특보가 말했던 거는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당 대표였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라는 것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다면 먼저 밝혀주는 것이 도리라 이거죠. 이거 검찰이 좀 있으면 참고인 조사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김건희를 소환을 한다면은. 네. 뭐 경선이나 뭐 이렇게 붙었으면 모르는 일이지만 컷오프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의 네. 그 책임까지 물으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아니, 과도하다. 책임이 아니라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고 사인이 이렇게 개입을 했다. 그럼 뭘로 의유를 할 수 있어요? 업무방해. 그러니까 당의 이게 방해 업무 방해. 삼자 뇌물. 예를 들어서 뇌물 받았으면 윤석열 전 근데 대통령 삼자 뇌물은 통해서. 쉽게 성립되기가 힘든 거는 아실 거고 뭐 업무 방해는 또 형량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알선 사인의 수재.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다 거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예.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지. 그런 사기죄. 부분들이 아니 이제- 쉬운 말로 사기죄가 사기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실력이죠 이게 검찰이 실력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세 분이 어쨌든 각자 이제 당 혹은 뭐 후보들을 대변하거나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은 두 분이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이 그 한 명의 후보에 대한 혹은 뭐 전망 정도 한번 하고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 내지는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선전 같은 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두 분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해주세요. 똑바로 볼 것 같아. 이준석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네. 앞으로 보수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소리를 하냐 라는 그런 얘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10%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근데 짜다. 이제 이준석 후보도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하는 데 기여했던 양두 구육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준석 후보를 생각할 때 윤석열을 배출한 후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따져 올라가면 검찰총장 시키신 분부터 따져야 돼요. 네, 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그냥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매크로하게 봤을 때 정권을 잃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길에 같은 보수 진영이라면 그런 길에 이제 가는 후보이냐 아니냐가 아마 역사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부터가 조금 그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지금 경선 중이니까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진영 전체는 앞으로 굉장히 역동적일 거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이준석 같습니다. 후보가 잘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인 거죠? 그거는 보수 진영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요. 네. 이준석 후보가 어떤 생각인지가 또 중요하죠. 이번에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중요한지 나의 정치를 여기서 존재감을 드러내서 나의 정치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이제 이준석 후보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동훈 캠프 대변인이시니까 한동훈 후보의 이번 대선에서 활약 내지는 지지율 정도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 8명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나마 한동훈이 정의론 쪽에서는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 맞다? 네.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여러 지표로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틀린 게 많지는 않아요.
예, 저도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문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느냐예요. 당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는 말씀 안 드린 거지만 자기가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과가 없이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거다. 네. 그거를 잘 극복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굳이 할 필요 있나요? 할 필요 있나 네, 싶기도 한데. 아, 정광훈까지 지지하는데 이제. 뭐. 예. 아, 어떻게 그냥 뭐 그냥 대선 가도 가는 거예요? 끝 없이?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진보 정체성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보 정체성. 네, 정체성 정치에 예.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 민주당에 어찌 보면 열렬한 지지자만큼이나 열렬한 안티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선명하게 진보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선이나 이런 데서 아, 그 드러나고 드러나요? 있죠. 우리 네. 중도 보수인데 지금. 아, 그거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네,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높은 지지율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다. 이건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예요. 다만 그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딴 거 아니에요. 법치주의를 지금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거의 무너졌잖아요. 이번 불법 개헌으로.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되고 나서 자기 측근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던 김용, 이화영, 그리고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상으로 50% 이상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보수 측에서 진짜 제대로 마음 먹고 자기들 희생해 가면서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않는 이상 지금 게임은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유리한 게임으로 보인다. 네. 네. 자, 그리고 공지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요. 아마 수사받다가 전자레인지에 제 휴대폰 돌리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인터넷 비교원에서 한번 새로운 휴대폰을 문의하시고 사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타사보다 굉장히 또 지원금 규모가 후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뭐 인터넷에 가입할 때 그때 48만 원, 또 휴대폰 구매하실 때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뭐 휴대폰을 돌렸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회선을 뭐 가위로 잘랐다거나 뭐 등등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인터넷 비교원 1670-2571번으로 전화하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